네, 이영석 실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전체적인 동의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그 전환 지원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자립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장애복지법의 5종에서 6종으로 거주시설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더더욱 좀 다듬어 나가면서 요 내용을 지금 그 장애 법 이상의 독일의 그 장애인 보호법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그것을 좀 살찌어 나가는 특별히 이제 거기에 장애물 없는 개념 이런 것까지도 좀 적용해서 실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쪽에 그 토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지정 토론 두 번째는 우리 동작장애인 자립센터의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윤택 소장님,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센터 소장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자립 지원 권리 옹호 등 구체화된 실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손에 박테리아가 뭐가 많대요. 그래서 좀 없애는 것이 좋답니다. 건강에도. 그러니까 박수 열심히 한번 치겠습니다. 예, 예, 저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재희라고 합니다. 이제 장애인기본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애인 자립지원법 이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데요. 제가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이 법을 엄청 열심히 봤는데요. 보면서 보니까 용어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참여 자립생활 운동에 함께하면서 느낀 점들이 이 법을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담아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장애복지법을 좀 대체해서 좀 더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 기존의 이제 재활 패러다임을 대체해서 좀 더 자립생활 패러다임 좀 더 강력하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든 것 같은데요. 보면은 탈시설 이렇게를 정의해놨는데 이제 이것이 기존의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탈시설만을 이제 규정했었는데 아까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담아내고 있는데 탈제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중증장애인의 많은 수가 이제 시설에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시설에 보내려도 시설에서도 안 받아서 집에 계시다고 하는데 집에 그냥 계십니다. 어떤 사회적 지원 서비스 없이 그냥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고 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과업 중에 자립이 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탈재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 유형별로만 보면은 이렇게 탈재가가 필요한 또 아직도 집안에서만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 상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법을 보니까 26조에 동료 간
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립생활 지원에서 그 전문 인력 중에 저는 아주 핵심적인 인력이 이 동료 상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 상담 과정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탈시설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면 동료 상담이라는 인간 자격증 제도도 있고 한데 동료 상담관, 동료 간 상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칭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어떤 동료의 지원체를 좀 더 포괄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 동료 간 지원이라고 바꿔서 상담과 자립생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의미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동료 상담 동료 간 상담해가지고 막 극복 뭐 이런 걸 쓰는데 이런 용어들도 글쎄요, 요즘 표현에 장애 극복 하면 저는 이제 극복 안 하고 산다고 이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잘 한번 용어도 잘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이제 구분돼서 있는데요. 이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이제 관리 감독은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한다, 이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립지원센터 입장에서만 보면은 양쪽의 감독을 받고 이게 일관되지도 않을 것이 그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 지원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떤 중앙을 둬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각 지방에서 여기 보니까 복지부령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는다고 하니 그 규정 하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렇게 기능들 보면 기존에도 이제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제 위탁하거나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기능들이어서 그렇게 굳이 중앙이 따로 필요한가? 또 이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 중심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텐데 이게 중앙 중심에서 되는가? 우리 전국 행정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려서 행정이 진행되는데 자립생활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법을 보면서 너무 헷갈리는 것이 25조, 13조, 37조, 3번, 4번 이렇게 보면은 용어들이 이게 뭐가 기존의 자립생활센터를 대처하는 것이고 뭐가 기존의 장애복지관을 대처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또 기능을 봐도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각 기관의 어떤 고유한 특성과 어떤 사업적인 미션,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전달체가 개편되고 자립생활 중심 이 패러다임이 도입된다면 기존에 거대한 장애인복지관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게 지역사회 중심의 기존의 저희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이런 소규모 강방곳곳 골목골목에 있는 이런 센터 중심으로 개편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기능도 또 굉장히 유사하고 설명도 이렇게 용어도 기관 명칭도 유사하고 기능도 유사하고 이래서 도대체 어떤 기능을 여기서 하게 하려는 건지, 어떤 기능을 여기서 담아내려고 하는 건지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제 탈시설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을 지역사회 중심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립생활센터, 기존의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중심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시설 이 명칭 개편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직업자의 시설 이런 거 그냥 시설 재활자 빼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되고 건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명칭의 재활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하면서 아까 점자, 교정사 이런 거는 이제 점자법으로 가고 뭐 이렇게 좀 설명 주셔서 그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 전문 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다뤄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보행 지도사라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 그런 전문 인력들이 진짜 전문 인력의 어떤 갖출 수 있는 어떤 양성 과정이나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고, 또 여기서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력은 정말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동료 상담가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 그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서로 이제 촉수화를 가르쳐주고 점자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사자분들끼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아무리 특수교육 사회복지 공부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 상담가, 이 장애인 당사자를 통한 개별 지원, 동료를 통한 개별 지원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지원 체계에 좀 명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발제하신 것들 이렇게 쭉 토론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자. 그런데 법의 이름은 그냥 왜 자립지원법일까? 그리고 우리가 자립생활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법에 예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복지법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생활자는 거의 안 다뤄주고 있어요. 그냥 자립만 자립.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가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자립생활 보장법이든 뭐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탈시설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탈시설할 때 서울 같으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홈이라고 또 했었죠. 그런 형태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담아내서 현실적으로 지금 탈시설을 시키고 있는 그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체계로 하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어떤 종사자의 지원이 필요 없는 거주만을 하는 이런 시설은 시설로서 있을 필요가 왜 있는가. 그냥 그런 탈시설하고 탈제가하고 하는 장애인의 주거 지원, 주택을 지원해주는 것이면 되지, 굳이 종사자의 지원이 없는, 간섭이 없는 시설을 여기 시설의 유형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적격성 심사, 장애인 등급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적 관점에서 매기는 이 등급제는 개선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고, 또 좀 더 중증장애인에게 그 개별 필요에 맞는 사회적 지원
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중증 장애인인가? 그건 뭐냐면 인정조사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누가 진짜 중증 장애인인가를 제대로 지금 판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 등급제를 폐지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금 이제 좀 됐으니까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빛이 안 보이는 이제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로 보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심한 장애인이죠. 중증 장애인이죠. 근데 이 개편되는 이런 장애인 인정조사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저는 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의 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두려움, 걱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 폐지든 개선이든 갈 때 정말 그 개인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판정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양을 줄이려는 어떤 의도보다는 개인의 또 자립생활에 적합한 필요를 적절히 반영한 그런 재정, 서비스 이런 것을 사회에서 보장하겠다라는 어떤 것을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 자립생활정법이 좀 더 우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으로 꼭 만들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현장에서 사실 자립생활센터의 여러 소장님들 활동가들이 정말 우리 중증장애인 동료들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참여,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 체계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자립지원법이 그 탈시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탈재가 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전 박사님 하신 그 자립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는 동의는 하면서도 현재 지금 그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복지관 재활 쪽에서 자립으로 가는데 여기 유사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명확한 해석도 기관의 역할도 좀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보실 때는 전문 인력에 대한 특히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촉점자 촉수와 이런 사실 이런 것들 꼭 아마 짚어가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급을 중증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시청각 중복 장애인만큼 중복 장애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한국에서는 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 제도도 없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촉점자 촉수화를 개발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지금 그쪽으로 엄청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소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강연택 소장을 그쪽을 정지만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미국은 헬렌 켈러 센터가 10곳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번에 우리가 자립 지원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더 담아 나가야 된다는 강소님 그런 뜻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촉점자나 촉수화 같은 것이 그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 심사에서 의료적 가능점으로서 지금 사회적 가능점이나 인정조사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등급제 폐지에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해서 정말 인증조사표 자체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법에 관한 성격은 맞는데 여러 가지 그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다듬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행 토론은 우리 임종 교수님 그 장애인 시설도 학교 이런 쪽에서 정말 헌신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임종 교수님이신데 장애인 자립지원법 및 논리의 쟁점,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께도 박수로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한라대학교 사회복지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자료집 115페이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흔한 말이 법대로 하자는 말이 제일 힘이 있죠.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기회 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먼저 그 자립지원법을 위한 토론회 자료 요청받고 이 법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기본법, 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관계 법령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 기본법과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자는 저로서는 토론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째, 법안 구성에서 논란이 많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본법 당시 그 작년 오늘 네 번째니까 세 번 동안에 기본법은 기본법과 자립지원법 프레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프로에서 많이 나왔어요. 기본법이나 자립지원법안에는 권리 옹호 내용이 없다는 토론을 저는 접했기에 기본법과 권리 옹호 부분이 포함된 자립지원법이 오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법인 기본법을 전제로 하였을 때 하위법인 자립지원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자립지원 서비스 15조부터 18조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기본법에 포함되는 다른 장애 관련 하위법과도 평등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장애인에서 등록, 지금 예민하니 그 등록을 기본법에 넣으면 나머지 하위법이 있으면 등록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16쪽에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 절차 적극 찬성이에요. 이제 발제자가 당초 요약본을 냈고 17쪽을 보면은 그리고 밑에 거주시설들이 아까 발제도 있었고 지금 자료 쪽에 있지만은 거주시설의 전환,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훈련시설, 주거시설로 기능 전환, 전환훈련시설은 성인 이후 자립생활을 훈련한 시설로 18세 미만까지 이용, 전환훈련시설 제외한 거주시설은 2030년까지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폐쇄한다. 이런 요약을 해줬어요. 따라서 더욱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설 명칭에 재활 용어를 삭제한 것 또한 적극 동의합니다. 주거시설을 자치형, 하숙형, 기숙형, 관리형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단지 이제 관리형은 공급자 중심의 용어이기에 요거는 좀 더 용어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센터 설치에서의 설치한다와 설치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은 12조 보면은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는 1. 국가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밑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제33조 1, 34 1, 2에 보면 전부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현재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해야 한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발제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물론 이제 이게 엊그제 발의를 했고 앞으로 넘어가면은 그 소위 통과해가지고 뭐 법제처에서 용어 다시 규명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권익 공모 분야 전담 기관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 공모 역할은 지자체 장애인 인권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 같은 데 따라서 조례로 만들어진 센터는 권한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지자체 조례는 조사권, 접근권 피해자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조례로 만들어진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강제 조사는 차지하더라도 이미 조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독립성과 공정성은 권익공모기구의 핵심이기에 권익공모기구는 정부와 지자체, 시설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체가 맡아야 신뢰성이 담보된다. 따라서 권익공모기구는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아래 법조문 가운데 상위법인 기본법 등에서 제시가 가능한 것은 기본법에서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29조, 30조, 31조, 33조까지는 모든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위법인 기본법에 넣고 하위법에서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법에 충돌이 생기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기본법, 어차피 이거는 기본법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니까 기본법의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탑법까지 가게. 저는 다른 이제 아까 같이 많이 18개 중에서 다른 법은 잘 몰라요. 제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16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장특법은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법에 보면은 뒤에 기본법이 있죠. 20조의 교육에 대해서 1부터 쫙 상당히 많이 2장에 대해서 장애인의 교육에 관해 이쪽에 걸쳐 많이 제시되었는데 장애인 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81년 6월에 제정되었고 지금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79년 1월 시행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그러니까 지금 장특법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교육 관련법이 선각자와 학부모들의 애환과 피해 결정체로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이라는 상징성인데 과연 기본법에 합의를 할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기본법에 포함된 합법과의 협의와 조정은 좀 자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제가 토론을 쓸 때는 기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법 제정 이후 장애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필요성이 계속됨에 따라 시도되는 토론의 한계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도 지금 많이 했지 기본법이 확정되면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본법의 문제를 또 제시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기본법과 또 다른 단체에서 제시한 권리보장법이 제가 기존 자료를 다 공론사까지 다 보면서 봤을 때 토너먼트 경기에서 결승전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인상을 주기보다는 각 법안에 강약점이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양측의 머리를 맞대어 보완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본 이념이 담긴 법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속적인 조치를 담을 관련 법안들이 그 문사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라대 임종우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법 자체에 조금 올리고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애인 등록 부분을 오히려 기본법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과 또 기본법에 합법하고
관계에서 좀 보완할 거 이런 것도 좀 마무리하는 거는 지금 일단 재정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그 고사위도 거쳐야 되고 법사위도 거치고 여러 가지 부처를 거치는 단계에서도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좀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시설 단계에서 표시하는 절차는 적극으로 환영을 하고 꼭 이거는 저 발제자에게 답을 요구한 거가 설치한다와 설치하여야 한다.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에는 유일하게 처음에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인권센터, 권리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기관하고 거기 전담 기관에 대한 독립성이라든지 공적성을 어떻게 좀 담보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 좀 주셨고 아까 이제 기본 장애인 교육과 관계되는 연계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더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또 지정으로 토론해 주실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문영 한국장애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팀장이신데 이거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분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가정법령 재개정 방향 모색을 우리 노문영 변호사님 통해가지고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박수만 치락하니까 네, 금방 소개받은 노문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법률 전문가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장애관계법령 정비 방안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언어 재활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결제문에서 언어 재활사와 관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발달 재활 서비스와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인데 이러한 제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어 재활사에 관한 내용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가 성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이 견해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발달과학상의 이행을 고려하여 발달장애법에 해당 내용을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재활 서비스나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도 그 대상자로 합니다. 이에 관해서 발달장애인법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지원과 권리 공헌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언어 재활사에 대한 내용을 발달장애인법에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도 이제 잘 지적하셨듯이 언어 재활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이제 모호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규정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애인 지원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에 관한 지원 계획,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법안이 현행 장애인 복지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런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지원 법안에는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의 목적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안 제2조 제2호를 보면 자립 지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회 서비스 수익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대강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만 보아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 법안만 봐서는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예컨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미성년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는 시설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재가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런 점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의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법안에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의 목적, 내용, 대상 이런 걸 삼아서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내용, 대상 등이 포함된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의 개념을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면 개별적으로라도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규정해서 법률만 보더라도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 법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장이 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을 의뢰하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이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발달장애인법 제7조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발달장애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나 지원에 관한 업무는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매우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법안에 의하면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국가가 설치 운영하고 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지자체 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이러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공모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익공모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구제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장애인 권익공모기관의 업무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업무와 비교할 때 권리구제 대상자라든지 대상 행위에 있어서 그 범위가 넓긴 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안에 장애인 권익공모기관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 살펴봤습니다. 뜻깊은 토론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은영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아까 어느 재활사 원래 있는 어느 치료사인데 그때 국회 법 만들 때 치료자를 우리 의사하시는 국회의원께서 못 붙여가지고 이 재활사로 된 거죠. 상당히 불행한 하나의 한국의 그런 법 제정의 역사인데 그 재활사가 우리 발제하시면서 아동들 주로 하니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또 이동하는 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동하는데 따른 가지의 말씀들을 꼭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전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법이 2014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거는 처음에 복지법이 시설복지법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당시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그런 법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발달장애인 법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거가 지적장애 자체에서는 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학술적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체에서 뇌수마비, 뇌수마비가 들어가고요. 내전적 그러니까 간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게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 발달장애인 쪽은 자기 권리를 자기가 구현하고 확보하기 어려운 장애하고 아마 이제 이 법 체계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 발달장애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하고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 박사님 이제 쭉 토론하시는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 지정 토론자입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과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머기 과장. 원래 이렇게 토론 자리에 우리 복지부에서 나오시는 분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여기 오늘 자립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또 청해 들으면서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장애인 기본법을 전제로 지금 공부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회에 이미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게 이미 발의가 되면서 기본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 이 두 가지 기본법, 자립지원법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장애복지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들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단독법률로 진행됐습니다. 뭐 장애인 노인중력 보조기기 등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뭐 장애인 아동복지조법, 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손해 방지 관한 법률 이러면서 지금 장애인 관련 법률만 한 10개인데 이게 이제 좀 체계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다는 질문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는 이제 장애복지법이 이 개별 법률이 없을 때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한번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게 지금 발의가 되신다면은 국회 내에서도 이 관련 법률들과 같이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법률안과 또 여기에 관련되셨던 것 자체도 그리고 설명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 규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도 논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 부분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애인 자립병법 목적 자체가 법에서도 나오겠지만 자립을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완전히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에 대해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 법에 자립이라는 그 발제문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토론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을 정의하시면서 의존보다 의존보다 이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더라도 자립을 하는 것이 자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의존보다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이 자립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신지를 이 표현에 대해서는 느꼈습니다. 누가 자기가 더 불편하고 누가 자기가 더 안전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하고자 한다는 건 이제까지 저희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자립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존중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강력한 의지 표현이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탈시설화 관련해서 장애인이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보호 형태로 가야 한다는 데에서 저희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래는 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권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지방령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중앙에서 기획을 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장애인 시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지방령 사업으로 가다가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생겼어요. 장애인 시설 깊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넘어온 게 대규모 시설이죠. 시설 관련된 예산만 중앙으로 하는 데 있고 나머지는 지방령 사업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찌하든 지역사회에 좀 더 정착하는 것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령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형태로 가기 위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법안에서 탈시설화를 위한 방안을 하나시설로서 거주시설과 별도로 주거시설을 제한하고 있고 그 주거시설의 다양한 유형을 제한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필요에 의해서 유형들을 구분을 하셨고 또 모든 걸 그냥 주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사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각자 욕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제일 기피하시는 관리라는 그 부분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설 전면 폐쇄와 관련해서는 장애계에서도 아직 그 상향 이변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에 대한 전면 폐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 행태 자체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고 또 하나 관리되고 있다는 그 표현 때문에 이제 시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설도 지금 형태의 관리라는 표현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시설 전면 폐쇄와 관련해서도 여기 토론회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시설 전면 폐쇄와 관련해서는 장애 어떤 분들은 시설에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남고 싶은 분들도 지금 말하는 관리하고 이런 시설은 아니시겠죠. 그런 남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밖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도 나가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설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본 존재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이게 좋으니 이렇게 나가라. 이것도 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각 그 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하시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장애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단순히 뭘 전면 폐쇄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시고 이게 좋으시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의 길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런 답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정리를 참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그러면 이 기본법적 성격하고 자율적법하고 관련 법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 다양한 다른 법들이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깔끔하게 많이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법은 발의하셨다고 의원님이 하셨고 자율적법이 된다면은 다른 관련 법령까지도 다 같이 그래서 장애복지법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문기 과장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장애인 정책을 정말 다 우리가 다 꿰뚫고 계시네. 그래서 정말 발제 토론회 요지가 정말 그 자립 지원에 대한 간절한 욕구라든지 이것을 필요로 느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탈시설화에서 지역사회로 보호를 옮기고 이렇게 자립생활 하러 가는 방향은 공감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예산 자체가 지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이 그야말로 시설 관련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이 다양화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좋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서 장애 관련법이 지금 한번 조사해 보니까 18개 되는 것 같아요. 18개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법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하나 정비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하나 전면 시설 폐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전 박사님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제 자립 지원을 하니까 처음부터 못할 시설하고 이제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는 장애 발생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기본법이 가야 될 거, 장애 발생 패러다임이 가야 될 거, 장애 발생 패러다임이 우리나라는 소아마비가 한 명도 발생 안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신체 장애 쪽에서는 실제 주로 척수 장애라든지 교통사고나 상대적으로 척수 장애가 많고 그다음에는
PBI라고 해서 여장성을 손상되는 연병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0세에서부터 30세까지를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전체는 24만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53%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들이 또 이분들이 주로 중증장애입니다. 거기다가 신체적인 장애를 겸하고 있는 그런 중복장애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주거 모형은 완전한 자립 형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대안적인 모델, 그래서 이제 그룹 공동생활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가 아마 조금 논의가 같이 되면서 자립 지원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장애 우리나라에서 장애 발생 패러다임하고를 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좀 토론도 좀 해주시고 혹시 오늘 토론이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요 자립지원법 이 법은 또 5차, 6차 토론으로 어머님 가실 거죠? 예. 가실 걸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때 돼도 제가 사장을 맡아서 기꺼이 오겠습니다. 와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 너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